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곰방대를 물고 앞산 바위에 앉아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침이면 하얀 안개가 산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순박하게 살았는데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거기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양지 바른 곳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김진사의 댁이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명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소연 낭자는 비단결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서책을 가까이 하여 학식이 깊고 사리분별이 명확하여 어른들조차 그녀의 지혜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마당에 나서면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 듯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늦봄의 날 소연 낭자는 집안에만 머물러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꽃망울들이 앞다투어 터지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코끝을 간지럽히니 젊은 처자의 마음에도 살랑이는 바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한 뒤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업어 키운 나이 지긋한 유모와 함께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로 가는 길은 험하지 않고 오솔길이 정겹게 이어져 있어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두 사람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고 길가에 피어난 진달래와 철쭉은 붉은 얼굴을 내밀며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소연 낭자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발 아래 펼쳐진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유모는 그런 아기 씨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디 좋은 짝을 만나 평생 고생 모르고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산중턱에 있는 버드나무 고개에 다다랐을 때 평화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나무 고개는 마을 건달들이 자주 모여 술판을 벌이거나 지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대낮에는 별일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개마루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는 아니나 다를까 술에 거나하게 취한 사내 서너시 길을 막고 앉아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고 거들먹거리는 부잣집 아들 칠성이었는데 그는 평소에도 소연 낭자를 흠모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며 주제넘은 행동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칠성은 멀리서 걸어오는 소연 낭자와 유모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옆에 있던 건달들도 낄낄거리며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유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소연 낭자의 앞을 막아서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가려 했으나 칠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들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의 자랑인 김진사댁 귀한 따님 아니신가? 이 좋은 날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는가? 칠성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걸자 옆에 있던 패거리들이 맞장구를 치며 시끄럽게 웃어댔습니다. 소연 낭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길을 비키시오.
부녀자가 지나가는 길을 막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든다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들의 숨결이 코앞까지 느껴지자 소연 낭자의 심장은 두근거렸으나 겉으로는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보게들, 이러지 말고 길을 터주게. 어르신께서 아시면 큰 경을 칠 일이야라고 사정하며 말려보았지만 칠성은 유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늙은이는 빠져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모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자 소연 낭자의 눈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지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건달들은 겁에 질린 여인들의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포위망을 좁혀오며 낭자의 고운 옷자락을 건드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소연 낭자가 눈을 질끈 감고 단호히 혀를 깨물 각오를 하던 그 순간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잖은 사내들이 대낮에 부녀자를 희롱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라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건달들과 소연 낭자가 동시에 소리난 쪽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허름한 도포를 입고 낡은 갓을 쓴 한 젊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록 남루하여 곳곳이 기워져 있었으나 꼿꼿하게 편허리와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칠성은 낯선 선비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그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꼴을 한 놈이 남의 일에 참견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썩 꺼지거라. 칠성의 호통에도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손이었는데 발치에 떨어져 있던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무심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힘을 주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썩은 나뭇가지였지만 선비의 손에 들리자 마치 명검처럼 보였습니다. 내비록 가진 것 없는 나그네이나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법은 배우지 못했소. 지금이라도 물러간다면 더 큰 망신은 당하지 않을 것이오. 선비의 정중하면서도 서리빨 같은 경고에 자존심이 상한 칠성은 패거리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건달 셋이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치켜든 채 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연 낭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고 유모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굵직한 몽둥이가 선비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비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더니 손에 쥔 나뭇가지로 상대의 손목과 오금을 번개같이 가격했습니다. 탁, 탁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부러지기는커녕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고 선비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잔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한 판의 춤사위와도 같아서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수하들이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뒹구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뽑은 칼을 도로 넣을 수는 없다는 오기로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선비에게 돌진했습니다. 죽어라 하는 고함과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선비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소연 낭자는 그 순간 숨이 차는 것 같았으나 선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나뭇가지 끝으로 칠성의 손목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칠성은 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단도를 떨어뜨리고 중심을 잃은 채 바닥에 흉하게 처박혔습니다. 선비는 쓰러진 칠성의 목덜미에 나뭇가지 끝을 가만히 겨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준엄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과 건달들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와 선비가 내뿜는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기가 꺾여
연신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나뭇가지를 거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고 고개 마루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숲속으로 툭 던져버린 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연 낭자와 유모 쪽으로 몸을 돌렸으나 남녀가 유별한 법도에 따라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않고 고개를 약간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소연 낭자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간신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선비님의 도움으로 무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선비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낡은 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그 어떤 귀공자보다도 낡은 무명옷을 입고 나뭇가지를 휘두르던 이 선비의 모습이 천배만 배 더 고귀해 보였습니다. 소연 낭자의 가슴 속에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선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댁으로 돌아가시지요라고 짧게 말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낭자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유모를 쳐다보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물어볼 새도 없이 사는 곳을 여쭐 새도 없이 그는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석양빛이 내려앉아 낡은 도포가 마치 황금빛 갑옷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유모는 멍하니 서 있는 아기 씨의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기 씨, 어서 내려갑시다. 진사 어른께서 걱정하시겠습니다. 소연 낭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텅 빈 고개 마루에는 그가 쥐었던 나뭇가지만이 덩그러니 남아서 방금 전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소연 낭자의 머릿속에는 선비가 나뭇가지를 휘두르던 그 유려한 몸짓과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던 목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 낭자는 부모님께는 산에서 넘어져 조금 놀랐다고만 둘러대고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청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창호지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오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두근거리는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려 바늘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바느질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선비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 낭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며시 열고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어디에 사시는 분일까? 이 넓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늘 겪은 무서운 일보다는 그 선비와의 만남이 더 큰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는 맑은 기운과 굽히지 않는 기계였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유모가 따뜻한 꿀물을 타가지고 들어왔을 때 소연 낭자는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 내 부탁이 하나 있다. 오늘 나를 구해준 그 선비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네가 좀 알아봐 다오. 유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아기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을 어찌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소연 낭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철없는 처녀의 호기심이 아니라 운명을 직감한 여인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소연 낭자는 유모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그 기품은
왕우장상 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 인연임을 느꼈다. 부디 나를 위해 수고해 다오. 유모는 평소 고집 한번 부리지 않던 점잖은 아기 씨가 이토록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오늘 있었던 일이 예사 인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도 유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드는 시각. 소연 낭자의 방에 켜진 등불만이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버드나무 고개에서 일어난 소라는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가 싶었으나 사람의 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마을 어귀를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탁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어제 낭패를 보고 쫓겨난 칠성과 그 패거리들이 밤새 술을 퍼마시며 분을 사귀다가 결국 비열하기 짝이 없는 꾀를 하나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없이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망신을 당할까 두려워 오히려 피해자인 소연 낭자를 곤경에 빠뜨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작당을 했던 것입니다. 마을의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 방망이질을 시작할 무렵 어디선가 김진사댁 따님이 대낮에 외간 남자와 숲속에서 희희낙낙하더라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리라 여겨 무시하던 사람들도 건달들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옷고름이 풀어헤쳐져 있더라 하며 구체적인 거짓말을 보태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더니 빨래터에서 시작된 쑥덕거림은 순식간에 우물가를 지나 저잣거리로 퍼져나갔고 정오가 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칠성은 저잣거리 주막 평상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짐짓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양반집 규수라 해도 몸가짐이 그리 가벼워서야 쓰나 그 콧대 높던 김진사 영감도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게 되었네 그려. 그의 뻔뻔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진사 댁을 걱정하는 척했고 개중에는 평소 김진사 댁에 불을 시기하던 이들이 신이 나서 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거짓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연 낭자가 산적대와 어울렸다는 둥, 정체불명의 사내와 야반도주를 모의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이 고약한 소문은 담장을 넘어 김진사 댁 앞마당까지 스며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수군거리고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들이 눈치를 보며 속닥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외출을 다녀온 집사 한 명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김진사에게 시중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점잖게 글을 읽던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는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금지옥엽 같은 딸을 둘러싼 추잡한 소문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불같이 달아올랐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당장 소연낭자를 불러들여 자초지종을 물으려 했으나 안채에서 들려오는 부인의 통곡 소리에 먼저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부인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고 그 곁에서 소연낭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밖에 따스한 햇살이 무색할 만큼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네가 어찌 처신을 했기에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이 돈단 말이냐? 소연 낭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제 버드나무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칠성 패거리의 무례한 행동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선비의 도움까지 모두 이야기했지만 김진사의 표정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더러워진 딸의 평판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칠성이라는 놈을 관아에 고발해서 혼쭐을 내줘야 마땅하나. 그리하면 네 이름이 더욱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김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쳤습니다. 억울함을 밝히자니 딸의 치부가 더 드러날까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소연 낭자는 자신의 불찰로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죄송하여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칠성에 대한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칠성네 집안에서 보낸 중매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중매쟁이는 뻔뻔하게도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띠고 사랑방으로 들어와서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진사 어른, 밖에 소문 들으셨지요? 따님의 일이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칠성 도령이 워낙 마음이 넓어 흠이 생긴 교수라도 기꺼이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중매쟁이의 말은 겉으로는 위로였으나 속뜻은 소문 때문에 어디로도 시집가기 틀렸으니 우리 아들에게 넘기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딸을 공경에 빠뜨린 장본인이 뻔뻔하게도 그 공경을 빌미로 혼담을 넣어오다니 이는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썩 물러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파렴치한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 김진사는 벼락같이 고함을 치며 중매쟁이를 쫓아냈지만 중매쟁이는 콧방귀를 뀌며 두고 보시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건 댁이 될 테니라는 악담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모욕감은 씻을 수 없는 얼룩처럼 김진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 낭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칠성의 비열한 계략이 분명해진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양반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나설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보았던 선비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라면 거짓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도 진실을 밝힐 지혜를 가지고 계실 거야. 소연 낭자의 마음속에 그 선비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이 캄캄한 어둠을 걷어낼 유일한 등불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기씨, 주무시지 않고 왜 깨어 계십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유모는 아기씨의 손을 잡고 다독였지만 소연 낭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모, 나는 상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어제 부탁한 일은 어찌 되었느냐? 소연 낭자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제가 오늘 낮에 장터와 우물가를 돌며 수소문을 해보았습니다. 칠성놈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입을 열기가 조심스러웠으나 개울 건너 외딴 집에 사는 한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기씨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아기씨, 그 선비의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선비 혹은 거지 선비라고 부르며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군요. 소연 낭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 부른답니까? 유모는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끼니를 잊지 못해 풀뿌리로 연명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거나 가끔 숲에 들어가 혼자 허공에 대고 춤을 춘다 하여 미쳤다고 한답니다. 아기 씨, 그런 분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행여나 더 큰 화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유모의 말 속에는 신분과 형편을 따지는 세속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 낭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모, 너는 어제 그분의 눈을 보지 못했느냐? 그분의 옷은 남루했으나 눈빛은 별처럼 맑았고 휘두르는 나뭇가지에는 사심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를 미쳤다 할지 모르나 나는 그분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보았다. 소연 낭자는 유모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기는 돈이나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올바른 마음과 굽히지 않는 기계를 가진 사람만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겠다. 유모는 아기 씨의 확고한 의지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기 씨,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외간 남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알려지면 지금 도는 소문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께서 아시면 경을 치실 일입니다. 유모의 만류에도 소연 낭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틈타 몰래 다녀오려는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가준다면 아무도 모르게 다녀올 수 있다. 내일 밤 모두가 잠든 뒤에 그분의 집으로 안내해 다오. 소연 낭자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칠성의 사주를 받은 동네 아이들이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소연 낭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옷 입고 산에 가서 거지 낭군 맞았네. 얼레리 꼴레리 아이들의 철없는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김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방문을 걸어 잠갔고 어머니는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연 낭자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욕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달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소연 낭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소연 낭자는 평소 입던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개 치마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방문 밖에는 유모가 등불 하나를 들고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기씨, 정말 가시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명예를 되찾는 길이다. 소연 낭자는 망설임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와 마을 외곽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소연 낭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지만 그녀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선비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 그가 과연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줄지 모든 것이 미지수였으나 가야만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개울을 건너자 유모가 말한 대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맷집이 사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어 집의 경계조차 모호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유모는 겁을 먹고 아기씨의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연 낭자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초가의 방문에는 구멍난 창호지가 발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하였으니. 낭낭하면서도 힘있는 그 목소리는 어제 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소연 낭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초라한 집에 사는 선비야말로 흙 속에 묻혀 있으나 빛을 잃지 않은 옥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소연 낭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랐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를 하인도 없는 곳이라 소연 낭자가 직접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글 읽는 소리가 뚝 끊기고 잠시 후 낡은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선비는 낡은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고 촛불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찾아온 불청객들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소연 낭자를 알아보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규수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선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보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 낭자는 쓰개 치마를 걷어내리고 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염치불구하고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명예와 집안까지 구해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소연 낭자를 바라보았고 유모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소연 낭자는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과 칠성의 악행, 그리고 부모님의 고통을 낱낱이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가난한 선비가 세상의 편견과 칠성의 위협에 맞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임을 호소하려 합니다. 과연 선비는 이 위험하고 번거로운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돌아설 것인지 숨막히는 침묵이 초가 마당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가 삼간의 낡은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으나 그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기운만은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소연 낭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난 선비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이 묵묵히 붓을 들어 먹을 갈았습니다. 쓱쓱 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채우며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선비는 그저 먹이 검게 물들어가는 것을 응시할 뿐 낭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도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고 깊어 옆에 앉은 유모는 숨이 막힐 지경이라 연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선비는 갈던 먹을 멈추고 붓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세상의 이칠한 때로는 흐린 물과 같아서 맑은 돌을 던져도 흙탕물이 튀어오르는 법입니다. 내가 나선다 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퍼진 소문을 단번에 주워 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현실을 꿰뚫어보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꺾이지 않는 마음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장담하여 낭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을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소연 낭자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결연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흐려진 물을 맑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 무엇이 진실인지 사람들이 똑바로 보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칠성의 거짓에 가려진 저희 가족의 억울함은 오직 사심없는 선비님의 그 고든 눈으로만 밝혀낼 수 있습니다. 낭자의 눈에서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신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샛별과 같아서 세상 일에 무심하려 했던 선비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새어 얼룩진 천장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너머의 하늘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우라 하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글공부를 벗삼아 살아왔으나 세상에 나아갈 뜻을 접은 지 오래되었소. 허나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글을 배운 자의 도리가 아니겠지요. 강우 선비는 마침내 낭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비록 미약하나마 낭자의 억울함을 푸는데 힘을 보태리다. 허나 그 방법은 내 방식대로 할 터이니 믿고 기다려 주시오. 소연 낭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리려 했으나 강우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예의는 마음으로 족합니다. 밤이 너무 깊었으니 남들의 눈에 띄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생각을 정리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소연 낭자와 유모는 선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우 선비는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살인문 앞에 서서 지켜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또다시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패거리 중 하나가 지난밤 늦게 소연 낭자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 외딴 초가집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칠성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구나. 거지 선비와 정을 통하러 갔다고 소문을 내면 김진사 영감도 꼼짝없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게다. 칠성은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부하들을 이끌고 강우 선비의 초가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채 퍼지기도 전에 고요하던 강우 선비의 집 앞은 건달들의 난동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양반집 규수를 밤중에 불러들여 무슨 짓을 꾸민 게냐? 칠성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하들은 마당에 심어놓은 채소를 짓밟고 널어놓은 빨래를 흙탕물에 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마치 점령군처럼 등등했고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멀리서 지켜만 볼 뿐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강우 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욕설이 난무해도 그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태산과 같아서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건달들의 고함 소리 사이를 뚫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의연한 태도의 칠성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흙 묻은 발이 방바닥을 더럽혔지만 선비의 시선은 여전히 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이놈,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어젯밤 김진사 댁 딸년과 무슨 작당을 했는지 바른 대로 불어라. 칠성이 선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자 강우 선비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날카로운지 칠성은 순간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비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요. 하물며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남을 모함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지. 칠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습니다. 뭐라? 이 거지 같은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칠성이 주먹을 치켜들었으나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목숨 하나야 가볍지만 자네가 지은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네.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자네가 밤마다 저지른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거야.
선비의 말은 칠성의 가슴 정곡을 찔렀습니다. 사실 칠성은 마을 창고에서 곡식을 빼돌리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비밀들이 많았기에 선비의 당당한 태도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그리 뻣뻣하게 구나 보자. 칠성은 분을 이기지 못해 방 안에 있던 낡은 서한을 발로 차 뒤집어 엎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달들은 선비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침을 뱉으며 사라졌습니다. 강우 선비는 그들이 떠난 뒤 묵묵히 일어나 엎어진 서한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책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지 않았으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진사의 집안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아버지이자 마을 제일 가는 부자인 최 부자가 김진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사랑방 상석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김진사를 압박했습니다. 이복의 진사, 자네 딸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여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우리 칠성이가 워낙 자네 딸을 좋아해서 망정이지 다른 집안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걸세. 최 부자는 마치 큰 적선이라도 베푸는 양 말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김진사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참으며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 딸아이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출가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네.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모두 사실무근이니 자네도 오해를 거두어 주게.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사실무근이라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던데. 그리고 자네 지난 흉년에 내게 빌려간 곡식은 언제 갚을 텐가? 당장 갚지 못하겠거든. 며느리라도 보내서 그 빚을 탕감받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빚까지 져가며 버텨왔건만 이제는 그 빚이 올가미가 되어 딸의 인생을 옥죄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곰방대를 두드렸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게. 빚을 갚든지 딸을 보내든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최 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김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방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연 낭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낭자의 등장에 김진사와 최 부자 모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최 부자 어르신, 소녀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연 낭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사람의 인연은 물건을 사고 팔듯 흥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짓 소문을 미끼로 남의 집안을 겁박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하실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비겁한 집안으로 시집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낭자의 당돌하고 거침없는 말에 최 부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네가 감히 어른 앞에서. 최 부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소연 낭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칠성 도령의 말이 거짓인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가려봅시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평생 종으로 들어가도 좋으나 칠성 도령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어르신께서도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연 낭자의 선전포고에 김진사는 가슴을 졸였고 최 부자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낭자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하여 최 부자는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가 제 무덤을 파는구나.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최 부자는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탄식했습니다. 소연아, 네가 정녕 미친 개냐? 어쩌자고 그런 무모한 약속을 했느냐?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이긴단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소연 낭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젯밤 강우 선비를 만난 일을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만난 그 선비님은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그 기계와 지혜는 누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이고, 거지 선비라니? 그 미친 사람이 무슨 수로 우리를 돕는단 말이냐? 하며 가슴을 쳤지만 소연 낭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오근옥입니다. 내일이면 모두가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소문은 또다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내일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김진사댁 딸과 최 부자댁 아들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들썩였습니다. 거지 선비가 증인으로 나온다며 김진사댁이 오죽 답답했으면 미친 선비에게 매달리겠어. 내일 구경거리 하나 크게 생겼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내기를 걸기도 하고 쑥덕거리며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날 밤 강우 선비의 초가집에서도 작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촛불 아래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그러나 가장 깨끗한 도포를 꺼내 정성스럽게 다듬질했습니다. 비록 천은 낡아해졌으나 풀을 먹여 빳빳하게 달인 도포에서는 주인의 꼿꼿한 성품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낡은 갓의 먼지를 털어내고 끈을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내일의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명분,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로 하는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초가집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우웅하고 우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내일 있을 큰 파동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강우 선비는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다 가려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어제 소연 낭자를 구할 때 썼던 것과 비슷한 작지만 단단한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실은 썩은 가지로도 강철을 꺾는 법. 그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의 집에서도 잠 못 이루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소연 낭자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장독대에 올라가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그 선비님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저 멀리 강우 선비의 집까지 닿을 듯 애절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도는 가운데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밭으로 일터로 나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진실 공방을 보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든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주위로는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둘러섰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잠잠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쑥덕거림이 마치 파도 소리처럼 웅성거리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북소리와 함께 칠성내 무리가 위세등등하게 등장했습니다. 최 부자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렸고 그 뒤로는 칠성이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건달들을 거느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마당 한쪽에 마련된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길게 빨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오만방자한지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위세에 눌려 마당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김진사와 소연낭자 그리고 유모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진사는 수척해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으나 양반의 채통을 지키려 애써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소연낭자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단아한 자태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비단 옷을 입은 최부자 일당보다 훨씬 더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연낭자의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보며 저리 고운 처자가 어쩌다 하며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기도 했고 개 중에는 아니지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인 촌장 영감이 앞으로 나와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정리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게. 오늘은 김진사 댁과 최부자 댁 사이에 불거진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네. 양쪽 다 거짓 없이 사실만을 고해야 할 것이야. 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부자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상이고 뭐고 밝힐 게 무엇 있어? 내 아들 칠성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데 김진사 딸이 외간 남자와 놀아난 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최부자의 호통에 김진사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칠성은 아버지의 기세에 힘입어 앞으로 나서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저 소연낭자가 며칠 전 대낮에 숲속에서 웬거지 같은 놈과 희희낙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나무라자 그놈이 저를 밀치고 도망갔지요. 양반집 규수가 어찌 그리 몸가짐이 해픈지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칠성은 짐짓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연기를 했고 건달들은 옆에서 맞습니다. 저희도 보았습니다. 하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그럴듯한 연기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칠성이가 거짓말을 하겠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소연낭자는 그들의 비열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으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칠성도령, 그대는 정녕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그날 숲에서 나를 희롱하고 위협한 것은 바로 그대와 그대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해준 분은 소연낭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칠성이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죄를 덮어 씌우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말하는 그 구해준 분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거지 선비놈을 말하는 게냐. 칠성이 비아냥거리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지 선비래, 그 미친 사람 말이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 저 멀리 인파를 헤치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다해진 도포를 입었으나 걸음걸이만은 산처럼 묵직하고 바람처럼 유연한 바로 강우 선비였습니다. 강우 선비가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사람들의 말대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과 맑은 눈빛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촌장 영감과
김진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칠성과 최 부자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칠성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한량이오나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짓을 하는 꼴은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우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마당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거지 선비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주둥이를 놀려? 썩 물러가지 않으면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다. 그러나 강우 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르신, 재물이 많다고 하여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옷이 남루하다고 하여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천은 오직 그 사람의 언행과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강우 선비의 일갈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선비는 시선을 돌려 칠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낭자와 희희낙낙하였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그날 내가 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칠성은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내 놈이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느냐? 강우 선비는 칠성의 대답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구석에 떨어져 있는 손가락 굵기만 한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무심하게 집어들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썩은 나뭇가지 하나였소. 칼을 든 장정넷이 이 나뭇가지 하나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것이 부끄러워 칼을 들었다 거짓을 고하는가? 선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장정넷을 이겼다고? 그게 말이 돼? 의심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존심이 상하고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야들아,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 해버려라. 본때를 보여주마. 칠성의 고함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건달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강우 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진사와 소연 낭자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선비는 흉포한 무리 속에 홀로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우 선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손에 든 버드나무 가지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휘익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선비의 몸이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굵은 몽둥이가 내려치면 나뭇가지로 톡 쳐서 방향을 틀어버리고 주먹이 날아오면 살짝 몸을 비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선비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교해서 마치 미리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는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며 건달들의 손목, 발목,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탁,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이 쓸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비는 단 한 번도 상대를 흉하게 때리거나 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비로운 무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단 몇 번의 호흡 만에 10여 명의 건달이 모두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수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우 선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칠성 앞으로 다가가 나뭇가지 끝을 그의 코앞에 겨누었습니다. 보시오, 힘은 덩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나 그 서슬은 칠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자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연 낭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앙심을 품고 꾸민 일입니다. 칠성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마당을 가득 메운 침묵이 깨지며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그랬어. 천하의 몹쓸 놈들. 저 거지 선비가 보통 분이 아니었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혀 최 부자와 칠성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소연 낭자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유모의 품에 안겼고 김진사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들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강우 선비는 그를 향해 정중하지만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또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진사 어른께 씌운 빚의 굴레 또한 이참에 거두시는 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선비의 위험에 눌린 최 부자는 결국 품에서 빈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지작거리던 그는 주위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다 관두자. 빚은 없던 걸로 하겠네. 대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들 말게. 최 부자는 도망치듯 가마에 올라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칠성과 건달들도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악당들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우 선비를 에워싸고 박수를 보내며 칭송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강우 선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촌장 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선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의 탁한 공기가 싹 거쳤네. 참으로 고마운 일이야. 김진사는 강우 선비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맞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으로 귀한 분을 몰라 뵀습니다. 내 딸아이의 목숨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주셨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비는 당황하여 맞절을 하며 어르신, 당치 않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라고 만류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연 낭자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선비에 대한 깊은 존경과 연모의 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촌장 영감은 기분이 좋아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 흉한 일이 물러가고 귀한 인재를 알게 되었으니 마을 잔치를 열어 다 같이 즐기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각자 집으로 달려가 술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멍석 위에는 금세 떡이며 과일, 막걸리가 푸짐하게 차려졌고 어디선가 장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당은 순식간에 웃음과 흥겨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우 선비는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상석에 앉게 되었는데 그의 옆에는 자연스럽게 김진사가 앉아 술잔을 권했습니다. 자, 한 잔 받게. 내 오늘 자네의 기계에 완전히 반했네. 선비가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자 김진사는 껄껄 웃으며 들이켰습니다. 소연 낭자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진사는 술기운을 빌려 슬쩍 강우 선비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혼처는 정해진 곳이 있는가? 선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몸이라 감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허허,
가진 것이 없다니? 자네는 천하를 주고도 못 살 용기와 지혜를 가지지 않았나. 김진사의 눈길이 슬며시 소연 낭자 쪽을 향했고 눈치 빠른 마을 안악들은 벌써부터 두 사람을 엮어주려는 듯 수군거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아이들은 강우 선비가 썼던 버드나무 가지를 주워 들고 흉내를 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 속에서 강우 선비는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소속감과 안온함을 느꼈습니다. 홀로 외롭게 글을 읽던 차가운 방이 아닌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그가 비로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 소연 낭자가 꽃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제 긴 싸움은 끝났고 그들 앞에는 따뜻한 밥상과 같은 평온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의 흥겨운 소리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와 함께 은은하게 잦아들 무렵 마을에는 낮의 뜨거운 열기 대신 차분하고 따뜻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불쾌해진 얼굴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 남은 것은 흥청거림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내려앉은 넉넉한 인심과 정겨움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강우 선비의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단순한 손님으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사위를 삼기로 작정한 어른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선비는 사양하지 않고 그 이침에 순순히 따랐는데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진사의 댁사랑방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졌고 안채에서는 정갈한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가 달그락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강우 선비와 마주 앉아 차를 따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회상하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그 썩은 나뭇가지 하나로 칠성 패거리를 물리칠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자네가 그들을 제압한 후 보여준 관용과 덕이었네.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그 힘을 올바르게 쓰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법이지. 김진사의 칭찬에 강우 선비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채에서 소연 낭자가 직접 쟁반의 다과상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낭자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으나 선비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그녀가 내려놓은 찻잔에서는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피어올랐고 곁들여낸 한과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낭자는 말없이 물러가려 했으나 김진사가 손짓하여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소연아, 너도 여기 앉거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세 사람에게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아니더냐. 네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아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구나. 김진사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강우 선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우, 자네에게 묻겠네. 내 딸 소연이는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아이네. 자네가 이 아이의 평생지기가 되어 비바람을 막아주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줄 수 있겠는가? 갑작스러운 청혼에 강우 선비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소연 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의 떨리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알아봐준 여인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저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이 몸뚱이 하나뿐인 가난한 선비입니다. 소연 낭자를 호강시켜줄 재물은 없으나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마음 편안히 살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낭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강우 선비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진사는 그거면 되었네.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나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을 가는 법이지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소연 낭자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과 강우 선비의 혼례 준비로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부자 때처럼 위세를 과시하거나 억지로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일처럼 돕는 진정한 잔치였습니다. 안악들은 모여서 혼례 음식을 장만하고 사내들은 강우 선비가 살던 낡은 초가집을 보수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으니 귀신이 나올 것 같던 폐가는 어느새 아담하고 정갈한 보금자리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의 정성이 모이니 낡은 집에서도 윤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당에는 오색띠가 펄럭이고 동네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고 뛰어다니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사모관대를 쓴 강우 선비는 훤칠하고 듬직해 보였고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소연 낭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와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대례상 앞에서 서로에게 절을 올릴 때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 기러기를 전하며 백년해로를 맹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을 때 칠성도 슬그머니 나타나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록 멋쩍은 표정이었지만 지난번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손에는 작은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우 선비는 그를 내치지 않고 웃으며 술잔을 받아주었고 칠성은 선비님, 아니 형님,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졌습니다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와 웃음을 터뜨렸고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어우러진 참으로 훈훈한 풍경이었습니다. 신혼살림은 강우 선비가 살던 초가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김진사가 큰 기와집에서 함께 살자고 권유했으나 강우 선비와 소연 낭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강우 선비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도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명망을 들은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와 적막했던 초가집 마당은 어느새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강우 선비는 아이들에게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버드나무 가지를 보여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보아라. 이 가지는 부드러워서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는 않는다. 뻣뻣한 나무는 강풍에 부러지기 쉬우나 유연한 가지는 바람을 타고 넘기 때문이다. 너희도 세상을 살 때 억센 힘보다는 부드러운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예의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소연 낭자, 아니 이제는 소연 아씨는 서당 살림을 도맡으며 내조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감자를 찌고 옥수수를 삶아 내놓았고 남편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때면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단 옷 대신 무명 옷을 입고 화려한 반찬 대신 소박한 나물 반찬을 먹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처녀 시절보다 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주는 충만함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강우 선비 부부를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칠성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김진사는 손주를 기다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강우 선비와 소연아 씨는 캔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쌀쌀했으나 두 사람이 잡은 손은 따뜻했고 마당에는 달빛이 하얗게 쏟아져 내려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소연아 씨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버드나무 고개에서 서방님을 처음 뵈었던 그날 말입니다. 만약 그때 서방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강우 선비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바람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 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이었겠지요. 하지만 낭자가 나를 믿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 또한 평생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을 것이요.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고 사람 구실을 하게 해준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비록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방님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이 초가집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궁궐 같습니다. 소연아 씨의 말에 강우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소.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소. 당신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차 한 잔이면 더 바랄 것이 없소. 그때 부엌에서 구수한 숭늉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었음에도 그 냄새는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우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출출하지 않소? 우리 숭늉이나 한 그릇 합시다. 소연아 씨는 네, 제가 얼른 내오겠습니다.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우 선비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연반에 따뜻한 숭늉 두 그릇이 놓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숭늉을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뜨끈하니 속이 다 풀립니다. 강우 선비의 말에 소연아 씨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밤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해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한 마음과 지혜를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고개는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시작되는 약속의 장소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고개 어딘가에는 썩은 나뭇가지 하나로 악을 물리치고 사랑을 얻은 선비의 전설이 깃든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님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강우 선비와 소연아 씨가 서로를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네 삶 또한 그들처럼 은은한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깊은 잠에 드는 그들처럼 이제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고요하고 아늑한 꿈속 나라로 떠나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환한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강우 선비와 소연아 씨가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끝난 뒤 세월은 냇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봄에는 매화가, 여름에는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이 마을을 찾아왔다 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지혜 덕분에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넉넉한 인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후로 몇 해가 지난 어느 늦가을, 낙엽이 바람에 쓸려 다니던 날에 일어난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늦가을, 추수도 모두 끝나고 마을이 겨울 채비로 분주하면서도 한가로운 기운이 감돌 때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나 바람 끝에는 제법 차가운 기운이 실려 있어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따뜻한 아랫목을 찾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습니다. 강우 선비의 서당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소연아 씨는 마당 한켠에서 겨울에 먹을 김장을 준비하며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일상이었으나 마을 어귀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면서 고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진 듯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방문객은 덩치가 산만한 사내였는데 등에는 자기 키만한 거대한 무쇠 검을 헝겊에 칭칭 감아 메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호랑이처럼 번뜩이는 눈빛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오금을 저리게 만들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장승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지나가는 농부를 붙잡고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마을에 나뭇가지 하나로 장정 10여 명을 때려 눕혔다는 고수가 산다고 들었소. 그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농부는 사내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며 서당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구의 사내는 무예를 수련하며 천하를 떠도는 무사였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강한 자와 겨루어 이기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주막에서 강우 선비의 무용담을 전해 듣고는 나뭇가지로 검을 이긴다니 터무니없는 허풍이거나 세상에 없는 고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직접 확인하고자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땅을 밟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울리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대문 틈으로 그를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우리 선비님에게 해코지하러 온 건 아니겠지? 사내가 서당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칠성이 그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칠성은 개과천선하여 이제는 누구보다 강우 선비를 따르고 마을의 그르니를 도맡아 하는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뉘신지 모르겠으나 이곳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신성한 곳입니다. 무기를 든 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칠성이 당당하게 말했지만 거구의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물애기는 비켜라. 나는 내 눈으로 그 나뭇가지 도사를 확인해야겠다. 사내가 손을 휘젓자 칠성은 힘없이 옆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서당 문이 열리고 강우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해가 지났어도 여전히 맑은 눈빛과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는 소란의 주인공인 거구의 사내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고단하신 듯한데 어인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강우 선비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내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선비냐? 내 이름은 흑철이다. 천하제일의 검을 꿈꾸며 수련하던 중 내 소문을 듣고 왔다. 나와 한판 겨루어 내 실력을 증명해 보거라. 흑철이라 불리는 무사는 등에서 거대한 무쇠검을 풀어 땅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오르자 숨어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소연아 씨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강우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무사가 아닙니다. 그저 글 읽는 선비일 뿐이지요. 그때의 일은 우연과 운이 따랐을 뿐 겨룰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선비의 겸손한 거절에도 흑철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거짓말 마라. 고수는 발톱을 숨긴다 했다. 네가 내 검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서당을 부수어서라도 네 진면목을 끌어내겠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소연아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쳐들고 흑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사님, 먼 길 오시느라 목이 타실 텐데
우선 이 차나 한 잔 드시고 이야기하시지요. 겨루는 것은 기운을 차린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소연아 씨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녀가 내민 찻잔에서는 그윽한 모과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흑철은 살기가 등등한 상황에서 차를 권하는 여인의 태도에 당황하여 얼떨결에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신다고 내 마음이 변할 줄 아느냐. 흑철은 투덜거리며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따뜻하고 달콤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먼 길을 오며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흑철이 찻잔을 내려놓자 강우 선비가 말했습니다. 무사님, 해가 저물어 가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묵으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흑철은 싸우러 온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이 부부의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아 씨는 흑철을 위해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갓 지은 맵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흑철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밥을 먹었으나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수록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강우 선비는 옆에서 묵묵히 시중을 들며 무예에 대한 이야기 대신 농사짓는 이야기, 아이들 가르치는 이야기 등 소소한 세상 사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흑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랑방에 누운 흑철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선비는 뭐란 말인가? 무기도 없고 살기도 없고 근육도 없는 저런 약해 빠진 몸으로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강우 선비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습니다. 싸움과 승부밖에 모르고 살아온 그의 거친 인생에 이 집안의 평온한 공기는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서 마당의 대나무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흑철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강우 선비를 보았습니다. 선비는 도끼를 들고 굵은 통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힘으로 내리찍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결을 따라 툭 하고 가볍게 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단한 통나무가 쩍하고 시원하게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흑철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장작은 그렇게 패는 게 아니오. 힘을 실어 단번에 내려쳐야지. 그는 선비의 도끼를 빼앗아 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굵은 통나무를 향해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통나무는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흑철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게 바로 힘이오. 하지만 강우 선비는 흩어진 나무 조각들을 주우며 웃었습니다. 무사님의 힘은 대단하십니다. 허나 나무가 너무 잘게 부서져서 아궁이에 넣으면 금방 타버리고 말겠군요. 힘은 쓰는 것보다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강우 선비의 말에 흑철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힘은 파괴하는 힘이었지만 선비의 힘은 쓸모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서가가 흔들리더니 그 위에 있던 무거운 책 괴짝이 놀고 있던 아이들 쪽으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위험해. 흑철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 순간 강우 선비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던졌습니다. 빗자루는 정확하게 날아가 떨어지는 괴짝의 모서리를 탁 하고 쳐서 방향을 틀어놓았고 괴짝은 아이들을 비껴가 마당의 빈 곳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했고 흑철은 그 찰나의 순간에 보여준 선비의 놀라운 눈썰미와
정확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흑철은 멍하니 서 있다가 비로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는 강우 선비 앞에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크고 강한 것만이 힘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작은 움직임으로 큰 흐름을 바꿀 줄 아시는군요. 나무를 패는 것부터 아이를 구하는 것까지 무예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흑철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우 선비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무사님,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 큰 힘을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쓰신다면 천하제일의 검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 오후 흑철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올 때와 달리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등의 맨검의 무게도 가볍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소연아 씨는 떠나는 그에게 주먹밥과 말린감을 싸주며 배웅했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언제든 마음이 지치면 쉬러 오시고요. 흑철은 투박한 손으로 보찜을 받아 들고는 쑥스러운 듯 씩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는 칠성의 어깨를 툭 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바람처럼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흑철이 떠난 뒤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우 선비와 소연아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뿌듯함이 남았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승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화시키는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찻잔의 온기와 서로의 체온이 있어 춥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흑철 무사님이 정말로 천하제일의 검이 될 수 있을까요? 소연아 씨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강우 선비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반은 이루신 듯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용기를 가졌으니 그 칼끝은 이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향하겠지요. 소연아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우 선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옅은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나는 천하제일의 선비도 고수도 아니지만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소.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이 시간이 내게는 무릉도원보다 더 귀한 곳이요. 선비의 고백에 소연아 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거창한 전설을 남기기보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매일 쌓아가며 살아요.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우웅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강우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당의 문을 단속하고 소연아 씨는 부엌의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소소한 의식들이 모여 그들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마을의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잠들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지혜는 밤하늘의 별처럼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강우 선비의 나뭇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진심이 허세를 이긴다는 따뜻한 교훈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거센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때면 뻣뻣하게 맞서다 부러지는 참나무보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유연하게 춤추는 버드나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우 선비와 소연아 씨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서로를 믿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별님들이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향긋한 모과 차 향기가 나고 대나무 숲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평화로운 마을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우 선비가 빗자루로 걱정을 툭 쳐내주듯 저도 여러분의 마음속 근심을 이 이야기로 툭 털어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꿀처럼 달콤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은 기운으로 눈을 뜨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